전 재산이 든 황금 궤짝을 열었더니 쏟아져 나온 건 구린내 나는 개똥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개똥 덕분에 한심한 선비가 암행어사가 되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사람을 홀리는 여우보다 더 기가 막힌 사연 있는 여인의 신의 한 수. 지금 시작합니다. 한양으로 향하는 길목, 문경세제의 산세는 험하기로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하늘에서는 구멍이라도 난 듯 비가 쏟아졌고 바람은 이생의 낡은 갓을 날려버릴 기세로 몰아쳤습니다. 아이고 정승 판서 데려다 물귀신부터 되겠네. 산신령님 한 번만 살려주쇼. 이생이 괴나리 보찜을 머리에 이고 웅크린 채 산길을 헤매던 그때 칠흑 같은 어둠을 뚫고 은은한 호박색 등불 하나가 보였습니다. 홀린 듯 다가간 곳은 깎아지른 절벽 끝에 위태롭게 서 있는 작은 집이었습니다. 계십니까? 길 잃은 과객이 하룻밤 신세를 좀 지고자 합니다. 조심스레 문이 열리고 등잔불을 든 여인이 나타났습니다. 이생은 그만 넋을 잃고 말았습니다. 비에 젖어 축 처진 몰골의 자신과는 달리 여인은 마치 구름 위에서 내려온 선녀처럼 단아하고 고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서늘한 가을 서리 같은 기운이 서려 있었습니다. 이 깊은 밤 짐승도 잠든 시간에 어찌 오셨습니까? 우선 들어오시지요. 여인의 이름은 설화. 한때는 한양에서 이름난 명문의 여식이었으나 간신들의 모함으로 가문이 몰락하고 세상의 환멸을 느껴 이 깊은 산중에 숨어든 사연 많은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이곳에서 나그네들의 됨됨이를 시험하며 인간의 탐욕이 얼마나 깊은지 지켜보며 살고 있었죠. 설화는 곧 정갈한 술상을 차려왔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큼지막한 닭 한 마리와 향긋한 곡주였지요. 이생의 뱃속에서는 요란한 천둥 소리가 났지만 그는 문득 의심이 들었습니다. 이상하다. 이런 험한 산중에 젊은 여인 혼자라니? 혹시 저 여인이 말로만 듣던 사람 간을 빼먹는 구미호는 아닐까? 사냥꾼 집안의 아들답게 의심이 많았던 이생은 닭다리를 쥐는 척하다가 갑자기 목을 움켜쥐고 방바닥을 뒹굴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목이야. 목에 뼈가 걸렸네. 나 정승 판서 될 귀한 몸인데 여기서 죽네. 이생의 어설픈 연기를 가만히 지켜보던 설화는 속으로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 선비 보게나. 내 음식에 독이라도 들었을까봐 술을 쓰는 모양이군. 어디 얼마나 잘하나 보자. 설화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이생에게 다가갔습니다. 어머나 선비님, 제가 빼드릴 테니 크게 입을 벌려보셔요. 설화가 이생의 입속을 살피는 척하며 그의 등 뒤로 손을 뻗는 순간 이생은 이때다 싶어 품속에 숨겨두었던 가문의 가업인 여우잡이 염주를 꺼내 그녀의 목에 획 걸었습니다. 이 요망한 여우 같으니 내 정체를 모를 줄 알았느냐? 하지만 웬걸 여우라면 비명을 지르며 본 모습을 드러내야 할 염주가 조용했습니다. 오히려 설화는 서늘한 미소를 지으며 이생의 손목을 낚아챘습니다. 선비님, 여우 잡는 염주를 귀한 여인 목에 거시다니 예의가 참으로 없으시군요. 닭뼈가 걸렸다는 건 거짓말이었습니까? 이생은 당황했습니다. 눈앞의 여인은 괴물로 변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의 무례함을 꾸짖는 눈빛은 불보다 뜨거웠습니다. 기세 좋게 소리치던 이생의 다리가 후들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생의 어설픈 공격을 가뿐히 제압한 설화의 차가운 눈빛이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당황한 이생은 아니 그게 아니라 라며 말끝을 흐렸고 설화는 그의 목에 걸린 염주를 가볍게 낚아채 책상 위로 던져버렸습니다. 선비라는 자가 처음 보는 여인을 괴물로 몰아 목을 옥죄려 하다니 한양의 예법은 산짐승의 그것보다 못한 모양입니다.
설화의 싸늘한 일침이 이생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방금 전까지 호통을 치던 기세는 온데간데없고 이생은 젖은 솜방망이처럼 축 늘어져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아니 부인 그것이 변명조차 혓바닥 끝에서 맴돌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설화는 곧 표정을 바꾸어 창밖의 빗소리를 들으며 서글픈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사실 저도 당신 같은 인간들에게 질려 이곳에 숨어든 사람입니다. 한때는 저도 비단 옷을 입고 시를 읊던 이였으나 권력에 미친 자들에게 집안은 풍비박산나고 믿었던 정혼자에게마저 배신당했지요. 이제 남은 건 이 몸뚱이와 조상님이 마지막으로 물려준 가업의 유산뿐입니다. 설화는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등불을 들고 뒷마당 어두운 창고로 이생을 안내했습니다. 곰팡이 냄새가 섞인 습한 공기 속에 육중한 쇳덩이 자물쇠가 채워진 커다란 나무 괴짝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녀가 떨리는 손으로 열쇠를 돌려 뚜껑을 열자 이생의 눈이 번쩍 뜨이며 휘둥그레졌습니다. 아니 이게 다 진짜 금덩이란 말이오? 괴짝 안에는 등불빛을 받아 찬란하게 일렁이는 황금 덩어리들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거친 빗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적막한 창고 안에서 이생의 마른 침 넘어가는 소리가 꿀꺽하고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설화는 이생의 흔들리는 눈동자를 꿰뚫어 보듯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건 내가 세상을 등지며 가져온 마지막 미천입니다. 선비님, 과거 시험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수십 년 붓대를 굴려 결국 얻고자 하는 것이 돈과 권력 아닙니까? 그 고달픈 길을 갈 것 없이 이 괴짝을 통째로 드릴 테니 당장 산을 내려가 평생 배불리 사시오. 대신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않겠다고 약조하십시오. 이생의 머릿속은 폭풍처럼 휘몰아쳤습니다. 과거를 보러 가다 죽을 고비를 넘기고 합격해도 말단 관리부터 시작해. 언제 이런 돈을 만져보겠나? 찰나의 고민 끝에 이생은 넙죽 엎드려 절을 했습니다. 채통이고 양심이고 금빛 광채 앞에선 한낱 먼지 같았습니다. 여인의 은혜가 하늘 같습니다. 내 다시는 이 근처에 발길도 들여놓지 않을 터이니 제발 이 괴짝을 가져가게 해주시오. 이생은 비바람이 몰아치고 땅이 진흙탕이 된 밤인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몸짓만 한 괴짝을 짊어지고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무거운 무게에 어깨가 빠질 것 같았지만 가슴 속엔 이미 고래등 같은 기와집과 기름진 고기 반찬이 둥둥 떠다녔습니다. 설화는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이생의 굽은 등을 보며 쓸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결국 저자도 눈앞의 황금에 제 영혼을 파는 평범한 속물에 불과했구나. 날이 밝고 산기슭 아래 마을에 도착했을 때 이생은 이미 골 사또라도 된 듯 기세가 등등했습니다. 그는 꾀재재한 몰골로 동네 사람들을 냇가로 불러 모았습니다. 여보게들 모두 나와 보게나. 내 팔자가 드디어 폈단 말일세. 이 괴짝 안에 든 황금을 보면 자네들 까무러칠 걸세. 이생은 의기양양하게 자물쇠를 부수고 뚜껑을 확 열어 젖혔습니다. 사람들의 기대 섞인 탄성이 터지려던 찰나. 우와, 이게 뭐야? 하는 비명과 함께 지독하고 고약한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찬란했던 황금은 간데없고 괴짝 안에는 방금 싼 듯한 시커먼 개똥과 둥근 돌덩이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심지어 똥물까지 튀어나와 이생의 도포 자락을 적셨습니다. 설화가 사람의 탐욕을 시험하기 위해 걸어두었던 욕심의 환상이 햇빛을 받자마자 처참하게 깨져버린 것입니다. 아이고 이 미친놈아.
어디서 개똥 개짝을 가져와서 자랑이야. 공부만 하더니 정신이 나갔나 보군. 마을 사람들은 코를 쥐고 침을 뱉으며 달아났고 동네 아이들은 돌을 던지며 비웃었습니다. 이생은 오물범벅이 된 손을 부르르 떨며 그 자리에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일확천금을 꿈꾸며 자신의 양심도 가문의 염주도 선비의 자존심도 모두 내던졌던 대가는 너무나도 구리고 처참했습니다. 수치심과 허탈함에 몸을 가누지 못하던 이생은 마을 사람들의 눈을 피해 구린내가 진동하는 괴짝을 질질 끌고 마을 끝자락 거미줄이 가득한 허물어져 가는 물레방앗간으로 숨어들었습니다. 사방에서 비웃음 소리가 들리는 듯해 귀를 막았지만 속에서 올라오는 분노와 억울함에 밤이 깊도록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 요망한 여인, 감히 나를 이토록 처참하게 유린하다니. 이생은 어둠 속에서 개똥 개짝을 노려보며 이빨을 갈았습니다. 하지만 그 분노의 끝에는 언제나 자기 자신에 대한 지독한 혐오가 남아 있었습니다. 요망한 여인 같으니라고. 나를 이토록 처참하게 망신시키다니. 허물어져 가는 물레방앗간 이생은 분노와 수치심에 몸을 떨며 발로 괴짝을 냅다 찼습니다. 괴짝이 기우뚱하며 뒤집히자 그 안에 가득했던 시커먼 개똥 무덤이 바닥으로 쏟아졌습니다. 코를 찌르는 악취의 구역질이 났지만 그 오물 사이로 무언가 가늘게 빛나는 것이 눈에 띄었습니다. 돌덩인가? 아니면 나를 비웃으려고 넣어둔 은전 한 푼인가? 이생은 그것을 집어 던지려다 손을 멈췄습니다. 그것은 돌이 아니라 흙먼지 하나 묻지 않은 채 정성스럽게 접힌 쪽빛 비단 쪽지였습니다. 이생은 떨리는 손으로 쪽지를 펼쳤습니다. 그 안에는 설화에 단아하면서도 서슬퍼런 힘이 느껴지는 필체가 적혀 있었습니다. 선비님, 겉을 감싼 오물에 눈이 멀어 본질을 보지 못하는 것이 인간의 병입니다. 괴짝의 바닥을 더 깊이 파보셔요. 진짜는 원래 가장 낮은 곳에 숨겨져 있는 법이니까요. 이생은 마치 무언가에 홀린 듯 다시 괴짝으로 기어갔습니다. 구역질 나는 악취가 코끝을 찔렀지만 이제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맨손으로 질척이는 개똥과 거친 돌덩이들을 하나하나 걷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손톱 밑에 시커먼 때가 끼고 깨끗하던 도포 자락이 오물로 범벅이 되는 줄도 몰랐습니다. 한참을 미친 듯이 파 내려갔을 때 손가락 끝에 묵직하고 차가운 감촉이 닿았습니다. 조심스레 그것을 꺼내 들자 달빛조차 숨을 죽일 만큼 은은하고 깊은 빛이 방앗간 안을 비췄습니다. 그것은 괴짝을 가득 채웠던 가짜 금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순도 높은 진짜 황금 한 덩이였습니다. 어른 주먹만 한 그 무게감은 마치 이생의 가벼웠던 삶을 짓누르는 듯 했습니다. 황금 밑에는 또 다른 작은 서신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괴짝을 가득 채웠던 환상의 황금은 선비님의 눈을 멀게 하고 발걸음을 멈추게 했을 독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금 한 덩이는 선비님이 다시 붓을 잡고 굶주린 배를 채우며 장원급제에 이르게 할 미천이 될 것입니다. 비겁하게 닭뼈 핑계를 대던 혓바닥 대신 세상의 부조리를 꾸짖는 대쪽 같은 선비가 되어 다시 나타나시길 기다리겠습니다. 이생은 황금을 쥔 채 그 자리에 망연자실하게 주저앉았습니다. 설화는 그가 비겁하게 술을 쓰던 첫 만남부터 금괴 앞에서 양심을 팔던 그 비굴한 순간까지 모든 것을 꿰뚫어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생을 조롱하기 위해 개똥을 준 것이 아니라 그의 가슴 속에 든 개똥을 치워주기 위해
기막힌 연극을 준비했던 것입니다. 내가 참으로 못난 놈이었구나. 사람이 아니라 짐승만도 못한 놈이었어. 이생은 황금 한 덩이를 가슴에 꽁꽁 싸매고 설화가 있는 저 멀리 산등성이를 향해 땅이 꺼지도록 긴 절을 올렸습니다. 눈물과 콧물이 뒤범벅되어 개똥 묻은 얼굴 위로 흘러내렸습니다. 그날 이후 이생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한양 시장통 가장 구석진 곳, 비가 오면 물이 새는 단칸방을 얻어 스스로를 가두었습니다. 설화가 준 금은 화려한 옷을 사거나 고기를 씹는 데 쓰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등잔 기름을 사고 몽당붓이 되어버린 붓을 새로 사는 데만 쓰였습니다. 배가 고파 쓰러질 것 같을 때마다 그는 서랍 깊숙이 넣어둔 비단 쪽지를 꺼내 읽었습니다. 공부나 하셔요라고 말하던 여인의 서늘한 목소리가 귓가에 쟁쟁했습니다. 부인 보고 계시오. 내 이번엔 반드시 사람이 되어 당신 앞에 서겠소. 여름의 무더위와 겨울의 칼바람이 7번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생의 도포는 누더기가 되었고 손가락은 굳은 살로 딱딱해졌지만 그의 눈빛은 7년 전 그 밤의 비겁함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맑고 날카로워졌습니다. 마침내 대궐 앞마당. 수많은 인재 사이에서 이생의 이름이 가장 먼저 울려 퍼졌습니다. 임금은 그의 답안지를 보며 탐복했습니다. 이 글에는 사람의 간사함을 꿰뚫는 지혜와 백성을 향한 절절한 마음이 담겨 있구나. 임금은 이생의 대쪽 같은 기계를 높이 사 찬란하게 빛나는 구리 마패를 하사했습니다. 마패의 묵직한 무게를 느끼는 순간 이생은 가슴속 깊이 간직해온 작은 금조각 하나를 어루만졌습니다. 이제 그에게는 세상을 홀리는 가짜 황금 궤짝은 필요 없었습니다. 이미 그의 마음 자체가 단단한 황금으로 변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초가을에 찬 바람이 산등성이를 타고 흐르며 마른 잎들을 흩뿌리던 날이었습니다. 7년 전 비바람에 젖어 비굴하게 산을 내려갔던 청년 선비는 간대었고 이제 그 길 위에는 낡은 삿갓 아래 형안을 빛내는 암행어사 이생이 서 있었습니다. 그는 고을 수령들이 차려준 화려한 가마와 잔상을 마다하고 홀로 산을 올랐습니다. 가슴팍에는 임금이 하사한 묵직한 구리 마패가 전대 너머로 차갑게 닿아 있었고 그 안쪽에는 7년 전 설화가 준 비단 쪽지와 달고 달아 작은 조각만 남은 마지막 금부치가 소중히 간직되어 있었죠. 마침내 도착한 절벽 끝이 수풀이 우거져 길은 험해졌으나 집은 예전 그대로였습니다. 아니, 예전보다 더 정갈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죠. 창호지 너머로 새어나오는 은은한 호박색 등불 빛을 보자 이생의 심장이 쿵쾅거리며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계십니까? 7년 전 닭뼈가 목에 걸려 죽을 뻔했던 세상에서 가장 미련하고 비겁했던 과객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생의 목소리가 산울림이 되어 퍼져나갔습니다. 잠시 정적이 흐른 뒤 끼익 소리를 내며 방문이 열렸습니다. 등잔을 든 여인이 문 밖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7년이라는 세월이 비껴간 듯 설화는 여전히 서늘하면서도 단아한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그녀는 삿갓을 벗은 이생의 얼굴을 등잔불 아래서 가만히 살피더니 입가에 아주 희미한 하지만 따뜻한 미소를 띄웠습니다. 눈빛이 참으로 맑아지셨군요. 예전엔 삿된 탐욕이 안개처럼 끼어 사람인지 요물인지 분간이 안 가더니 이제야 비로소 가을 하늘 같은 사람의 눈을 하셨습니다. 그래, 장원급제는 하셨습니까? 이생은 말없이 품속에서 번쩍이는 구리 마패를 꺼내 보였습니다. 등잔불 아래 마패의 5마리 말이 금방이라도 튀어나올 듯 생생하게 빛났습니다.
부인이 준 금 한 덩이 덕분에 붓을 꺾지 않았고 부인이 준 개똥 덕분에 내 마음속 오물을 씻어냈어. 이제 나는 닭뼈가 걸렸다고 엄살 피우는 겁쟁이가 아니라 백성의 목에 걸린 부조리라는 가시를 뽑아주는 암행어사가 되었소. 이 마패는 나라가 내게 준 것이나 이 마패를 찰 자격을 준 것은 바로 부인이요. 설화는 그제야 7년 동안 참아왔던 긴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이생을 방 안으로 들였습니다. 방 안에는 7년 전 그날처럼 김이 모락모락 나는 닭 한 마리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생은 피식 웃으며 물었습니다. 이번에도 뼈가 걸릴까 걱정해야 됩니까? 설화는 정성스럽게 살코기만 발라진 그릇을 이생 앞으로 밀어주며 대답했습니다. 이번엔 뼈를 다 발라두었습니다. 7년 전엔 당신의 혓바닥이 너무 가벼워 뼈를 씹을 자격도 없었지만 이제는 세상의 쓴맛 단맛을 다 아는 어사나리가 되셨으니 마음 놓고 드셔도 됩니다. 두 사람은 7년 전 악연이었던 첫 만남을 안주 삼아 해후의 정을 나누었습니다. 이생은 그 밤 설화의 진짜 사연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권력자들의 탐욕에 가문이 도륙당하고 정혼자마저 그녀를 배신하고 재산을 빼앗아 산으로 몰아넣었던 그 참혹한 이야기들을 말이죠. 설화의 눈에 고였던 서늘한 서리는 이생의 든든한 다짐 앞에 눈물이 되어 흘러내렸습니다. 부인, 내일 날이 밝는 대로 고을로 내려갑시다. 부인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 내가 이 마패를 찬 진짜 이유요. 7년 전엔 여우와 사냥꾼으로 대치했던 방 안에는 이제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정의를 약속하는 두 사람의 그림자가 등불 아래 하나로 겹쳐졌습니다. 날이 밝자마자 이생은 암행어사의 행차를 서둘렀습니다. 역졸들이 번개처럼 몰려들었고 고을 수령에 관한 마당에는 서슬퍼런 어사 출두의 함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암행어사 출두야, 어사 출두야. 평화롭던 고을 관아의 담장을 깨부수는 역졸들의 함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잔치를 벌이던 사또와 지방 토호들이 혼비백산하여 상을 엎었습니다. 그 중심에 낡은 삿갓을 벗어 던진 이생이 서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햇빛을 받아 눈부시게 번뜩이는 마패가 들려 있었죠. 이생의 눈길이 향한 곳은 사또 옆 좌석에서 거드름을 피우던 한 사내였습니다. 바로 설화의 정혼자였으나 그녀의 집안이 몰락하자 재산을 빼돌리고 설화를 죽음의 문턱까지 내몰았던 박진사였습니다. 내가 박진사냐? 7년 전 한 여인의 가문을 짓밟고 그 피 묻은 재산으로 호의호식하던 그 손으로 지금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이냐? 박진사는 이생의 서슬퍼런 추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보시오 어사나리. 그건 다 오해입니다. 그 여인은 이미 죽었거나 산짐승밥이 되었을 텐데 갑자기 무슨... 오해라고? 내가 그 산짐승 밥이 될 뻔한 여인에게 목숨을 빚진 사람이다. 이생의 호통에 박진사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고꾸라졌습니다. 이생은 품 안에서 7년 전 그 개똥 개짝에 들어있던 돌덩이 하나를 박진사의 발 앞에 툭 던졌습니다. 이게 무엇인지 아느냐? 내 놈의 탐욕이 만들어낸 업보다. 내가 빼앗은 설화 부인의 전답과 가옥 오늘부로 모두 몰수하여 주인에게 되돌려줄 것이다. 판결이 내려지자 역졸들이 달려들어 박진사와 부패한 사또의 상투를 휘어잡고 오랏줄을 꽁꽁 묶었습니다. 그들은 줄줄이 엮여 제수용 수레에 실렸습니다.
묘하게도 그들이 압송되어 가는 길은 7년 전 이생이 비겁하게 개똥 괴짝을 짊어지고 헐떡이며 내려왔던 바로 그 산길이었습니다. 이생은 말을 타고 그들의 뒤를 따랐습니다. 7년 전 나는 이 길을 내려가며 가짜 금덩이의 영혼을 팔았다. 하지만 오늘 너희는 진짜 죄를 짊어지고 이 길을 오르는구나. 길가에 널린 개똥보다 못한 놈들 같으니라고. 박진사는 길가의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고 흙탕물을 뒤집었으며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이생의 눈빛에는 자비란 없었습니다. 관아 창고에 굳게 닫혀 있던 설화 가문의 인장과 문서들이 다시 햇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생은 직접 붓을 들어 임금께 상소를 올렸고 며칠 뒤 설화의 가문이 무죄임을 알리는 어명이 고을에 당도했습니다. 이생은 가문의 복권 소식이 담긴 교지와 빼앗겼던 안방 열쇠를 품에 안고 설화의 집을 향했습니다. 그는 이제 죄인을 압송하는 어사가 아니라 한 여인의 잃어버린 7년을 되찾아주러 가는 한 남자의 마음으로 산을 올랐습니다. 부인, 이제 당신의 이름이 세상에서 가장 맑은 향기로 다시 피어났소. 당신의 원수들은 제가 모두 저 산길 아래로 쓸어버렸소. 사람들은 이제 설화가 다시 한양의 화려한 저택으로 돌아가 비단 옷을 입고 떵떵거리며 살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설화는 이생의 손을 잡고 뜻밖의 제안을 했습니다. 날이 화려한 재물은 사람의 눈을 가리고 마음을 썩게 하지만 거름이 된 개똥은 메마른 땅을 적셔 꽃을 피우지요. 우리 저 높은 대궐 대신 저작거리 낮은 곳에 주막을 하나 차리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생은 빙그레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하여 한양으로 통하는 길목, 수많은 선비와 백성이 오가는 길가에 아주 묘한 이름의 주막이 문을 열었습니다. 이름하여 개똥주막. 주막의 주인장인 설화는 여전히 단아한 자태로 나그네들을 맞이했습니다. 그녀의 주막에는 특별한 규칙이 하나 있었습니다. 배고픈 나그네에게는 넉넉한 인심을 베풀되 과거를 보러 가는 선비들에게는 식사를 마친 뒤 반드시 마음의 괴짝을 열어 보이게 한 것이죠. 선비님, 자네 보찜 속엔 황금이 들었나? 아니면 남을 등쳐먹을 개똥이 들었나? 마음속 오물을 치우지 않고 한양에 가면 자네는 백성을 잡아먹는 요괴가 될 뿐이네. 설화의 날카로운 훈계와 이생의 묵직한 조언을 들은 선비들은 제정신을 차리고 발길을 돌리거나 눈물을 흘리며 참회하곤 했습니다. 훗날 이 주막을 거쳐간 선비들은 하나같이 청렴한 관리가 되었고 사람들은 이 주막을 정승을 만드는 주막이라 불렀습니다. 세월이 흘러 이생과 설화의 머리 위에도 하얀 서리가 내려앉았습니다. 어느 노을 지는 저녁 두 사람은 주막 평상에 앉아 그날처럼 삶은 닭 한 마리를 가운데 두고 마주 앉았습니다. 부인, 그때 내가 정말 닭뼈가 목에 걸려 죽었더라면 어찌 되었을까요? 이생의 짓궂은 질문에 설화는 장식처럼 기둥에 걸어둔 여우잡이 염주를 가리키며 웃었습니다. 글쎄요, 아마 제가 당신을 산채로 개똥 속에 파묻어 버렸을지도 모르지요. 하지만 당신은 그 구린내 나는 개똥 속에서 스스로 진짜 황금을 캐내지 않았습니까?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주막 마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주막 담장 밑에는 설화가 심은 꽃들이 눈부시게 피어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꽃을 보며 말했습니다. 저 꽃은 흙 속에 묻혔던 개똥이 거름이 되어 피어난 진짜 황금꽃이라고요. 요괴보다 무서운 인간의 욕심을 경계하고 사람을 믿어준 여인의 지혜와 그 믿음에 응답한 사내의 용기. 두 사람의 이야기는 개똥 주막의 등불과 함께 오래도록 나그네들의 길을 밝혀 주었습니다. 겉모습은 개똥 같아 보일지라도 그
그 안에서 진짜 황금 같은 진심을 찾아낸 이생과 설화의 이야기가 이렇게 완성되었습니다. 때로는 세상을 속이는 화려한 도술보다 한 사람의 인생을 올바른 길로 이끄는 따뜻한 꾸지람과 굳은 믿음이 가장 큰 기적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이 두 사람은 보여주었습니다. 독자님의 마음속에도 설화의 등불처럼 밝고 이생의 마패처럼 당당한 황금꽃이 늘 피어나길 바랍니다.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